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인간호학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설 연휴인데도 이렇게 성인간호학 수업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성인간호학을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몇 년간 수업을 해 보니까 진짜 성인간호학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인간호학을 꼭 잡는 그런 수업을 좀 그런 수업이 되고 그런 수업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성인간호학은요. 일단 처음에 도입하실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해예요, 이해. 무조건 이해다. 성인 간호학에 되게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선생님 저희는 지역사회 간호학을 굉장히 어려워하고요. 성인 간호학은 잘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지만 실제로 답안을 작성해서 내실 때 보면 성인 간호학의 답이 굉장히 많이 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성인 간호학은요. 무조건 첫째도 이해, 둘째도 이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성인 간호학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동 간호학이나 모성 간호학은 당연히 같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약물이나 요런 성인 간호학에서의 호르몬이 다 모성 간호학에서의 호르몬으로 다 들어가고 성인 간호학의 약물이 아동 간호학의 약물 그리고 질병이 아동 간호학의 질병 이렇게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성인 간호학을 잡아 놓으면 아동 간호학과 모성 간호학이 같이 나갈 수 같이 이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성인 간호학을 이제 이해하고 그래서 아동 모성까지 같이 따라오게 되려면 언제까지? 최소 4 월까지는 성인 간호학이 마스터가 돼야 돼요. 왜? 양이 많기 때문에 성인 간호학을 4 월까지 제대로 잡아 놓지 않으면 물론 늦어도 5 월, 6 월까지야. 늦어도 6 월. 왜냐면 선생님들이 혹은 "선생님 저 3 월에 3 월에 시작했는데요. 저 5 월에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최소 뭐 5 월에 시작하고 3 월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초시생들보다는 재시생분들이 많으실 거고요. 그러니까 1 차 붙고 2 차가 안 되신 분들이 많으실 거고 아니면 완전히 초시로 시작을 했는데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미 학부 때 수업 들은 내용이 머릿속에 많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몇 수 이상 혹은 몇 년 이상을 공부하신 분들이 한 번도 붙어 본 적이 없다. 그때 혹은 붙었는데 최종까지 합격을 해본 적이 없다. 이러신 분들이 다시 리셋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초기부터 초반부터 열심히 따라가려고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될까?'라는 그런 궁금증에 대한 제가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성인 간호학은 4월 아니면 늦어도 6 월까지는 어느 정도는 잡혀야 돼요. 성인 간호학이 잡힌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머릿속에서 틀이 그려져야 되고요. 그 틀을 중심으로 해서 키워드가 인출이 되게끔 해야 돼요. 이 키워드가 인출이 되면 나머지 7 월, 8 월, 9 월, 10월 이때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된다? 이 키워드가 키 센텐스가 돼 가지고 문장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키 센텐스는 좀 안 쓰도록 할게요. 자, 문장이 되어서 나오게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반드시 여러분들이 수업 중에 반드시 따라오셔야 되는 거는 이 예를 기반으로 해서 틀을 머릿속으로 잡고 그 틀이 떠올랐을 때 키워드가 인출이 돼야 된다. 요 과정까지를 우리가 4월 아니면 늦어도 6 월까지는 잡는 이런 과정의 수업을 같이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공지해 드린 대로 이제 성인 간호학을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성인 간호학을 시작할 때 "선생님 제가 지역사회 간호학을 아직 못 했는데요." 아니면 선생님이 누적 공부를 하라고 했는데 지역사회 간호학을 어떻게 공부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지역도 같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미리 공지해 드린 지역사회 간호학 줌 스터디가요. 이제 언제부터? 다음 주부터. 즉 다음 주라는 건 지금은 사실 설 연휴였기 때문에 사실 2 월에 시작을 해 봤자 설에 "선생님 저는 이래서 빠져요. 저래서 빠져요." 그러면 스터디가 와해가 돼요. 그래서 정확히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월요일부터요. 지역사회 스터디가 진행이 되게 돼요. 줌에서 시작이 될 거고요. 이 공지는요. 제가 밴드를 통해서 공지를 드리고 밴드다 아니면 카페를 통해서 공지를 드릴 테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시고 설령 신청을 안 하셨다 그러더라도 밴드에 그 줌 주소가 올라오거든요. 그 줌 주소에 맞춰서 들어오시면 돼요. 물론 첫날은요. 특별한 건 안 할 거지만 일단 기상하는 의미로요. 6시 스터디가 있을 거고요. 6시 반 스터디 그리고 혹은 저녁 스터디는 여러분들과 시간을 상의해서 왜냐면 9 시가 좋다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10시 반이 좋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확 픽스된 확정된 거는 아침 6 시하고 6시 반 스터디는 일단 줌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제가 공지를 드리는 거대로 들어오셔서 지역 사회는 하루에 30 분씩만 물론 여러분들은 이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날부터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 지역 사회는 30 분간 이게 여기서 보면 딱 30 분이에요, 30 분.
요때 7 시까지 여러분 출근하는 시간 이 7 시까지 30 분씩 해 가지고 두 타임으로 나누고 여러분들 다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들어오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더 지역 사회는 누적으로 들어가되 성인 간호학은 이해를 중심으로 이번 두 번째 수업을 2월 수업을 진행하면 되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성인 간호학 교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좀 알려드릴 거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카페에 질병표를 올려놔 드릴 거예요. 오늘은 굳이 제가 여기 직강 오신 분들에게 자료를 배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초 간호학 시간에는 질병표가 필요가 없거든요. 자, 이 질병표를 여러분한테 드리면요. 여러분들은 카페에서 원하시는 만큼 출력을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굳이 출력하실 필요가 없고요. 기관별 질병이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수업을 하시면 좋고요. 그때 수업에서 활용을 하시면 좋고요. 여기에 사실 이거 A4 용지 한 장이거든요. 그래서 작아요. 글자도 작고. 그럼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는" 제가 평소에 늘 하는 말이 "나이가 들어서 노안이 좀 왔어요. 그래서 이게 크기가 너무 작아요." 작으면 어떻게 한다? 정말 필요한 단어만 쓰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면서 암기할 수 있게끔 이 질병표에 질병명에다가 정의 그러면 정말 필요한 키워드 처음에는 하나만 쓰셔도 되고요. 이제 두 번 정도 봤더니 두 개 쓰시면 되고 세 개 쓰시면 되고 아니면 앞글자만 쓰셔도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들고 다니면서 내가 정말 필요한 키워드를 인출할 수 있게끔 도움을 받는 용도로 활용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제가 얘기했죠? 4 월까지 무조건 성인 간호학에서 잡아야 되는 건 뭐다? 1번 이해, 2번 키워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키워드를 인출해 내기 위한 도구로서 질병표를 활용할 거고요. 이해는 제가 수업 시간에 시켜 드려요.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면 되고 뭐 밴드라든지 아니면 뭐 밴드 1대1 대화라든지 카페 이런 데다가 Q&A 창에다가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면 되고 그 질문을 기반으로 제가 답변을 드려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시켜 드리겠지만 이해 이외에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의 과제이기 때문에 이런 질병표나 아니면 뭐 여러분들의 핸디노트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키워드를 자꾸 인출하시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어떻게 공부하는지는 이제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일 처음에 제가 얘기했죠. 틀을 잡아라. 자, 성인 간호학의 틀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계통별로 틀을 다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일 첫 번째 틀 이거는 제가 지역사회 간호학 할 때 한번 맛보기로 보여드렸을 거예요. 올해의 목표는 무조건 누적해서 상반기에 웬만큼 여러분들에게 키워드가 인출되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그 틀을 잡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일단 성인 간호학 그럼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 떠서 우리 6 시에 스터디를 할 거잖아요. 6 시에 스터디를 하고 그다음에 6시 반부터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틀을 잡으셔야 돼요. 틀을 잡을 때 성인 간호학은 생로병사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생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 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살아 있음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생은 뭘 기억하시라? 기초 간호, 기본 간호가 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는 당연히 노인 간호일 거고요. 병은 우리가 각 여기 있는 거죠. 각 계통별 질환을 우리가 확인하시는 것을 병으로 쓰는 거고요. 사는 죽음과 관련돼서 죽음의 문턱에 있는 환자를 관리하는 이런 응급 간호 요거를 여러분들이 사로 준비를 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틀을 먼저 잡을 때 난 성인 아침에 눈을 떠서 나 성인 간호학 틀을 잡아야지. 생로병사야."라고 틀을 잡았죠? 그럼 제일 처음이 생이란 말이에요. 생은 뭐다? 기초 간호다. 무조건 매년 한 문제씩 나오는 게 기초 간호거든요. 자, 기초 간호의 틀을 잡으시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여기 보시면 돼요. 기초 간호의 틀은 일단 8 개가 있다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초 간호 나 기본 간호는 8 개의 틀을 가지고 기억할 거야. 순서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순서가 뭐냐?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간호사로서 환자 혹은 교사 보건교사로서 학생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응급 확인해야 되는 게 뭐다? 얘가 살았냐 죽었냐 이걸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학교라는 환경은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다 살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정말 만에 하나 개 중에 뭐 몇십 년 만에 한 번 사망하는 그런 사실 몇십 년도 아니에요. 간혹 사망하는 사건들이 학교마다 발생을 해요. 그때 여러분들이 항상 생로병사의 가장 중요한 생을 확인하는 방법은 뭐다? 활력 징후이다. 이걸 먼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 틀을 잡을 때 뭐다? 성인간호학 생로병사에서 생을 먼저 공부하는데 나는 살아있는 상태부터 애가 회복되는 이 상태까지를 확인하는 그 전 과정에서 제일 처음으로 내가 확인할 것을 바이탈 사인을 확인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먼저 뭐 쓰러져 있는 아이를 발견했을 때 물론 뭐 CPR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응급간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생에 관련된 큰 틀을 얘기하는 건데 먼저 바이탈 사인을 통해서 그 사람의 기본적인 생과 사를 구별하는 생을 확인하는 방법을 체크한다. 활력증후를 먼저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먼저 얘가 살아있어. 숨을 쉬어. 맥박이 뛰어. 혈압이 잡혀. 뭔가 생을 확인했다. 바이탈 사인을 확인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아이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번 쭉 스크린을 해야 돼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라서 이 아이가 쓰러져 있는가? 그걸 바로 우리는 건강 사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초간호에서 내가 틀을 잡을 때 먼저 바이탈 사인을 확인하고 살아있음을 확인했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확인하는 건강 사정을 실시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제 뭔가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바이탈 사인을 확인하고 두 번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 사정을 실시했어요. 자 일단은 살아 있어. 건강 사정에서도 큰 문제가 없어. 뭔가 어딘가에 좀 문제가 좀 있는데 그게 다친 외상 정도야. 그러면 이렇게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손상과 염증 즉 손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아이의 외부적인 어떤 이 사람이 쓰러지게끔 만든 외부적인 물리적인 힘을 우리가 파악해 보는 거죠. 그게 바로 손상이고요. 여러분들이 손상과 염증 요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면역이거든요. 요거를 그냥 다 같이 한 사이클로 놓고 보시면 돼요. 자 염증은요. 손상에 대한 외부적인 치유 반응이 염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부에서의 치유 과정을 우리는 면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면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면역이고 그다음에 요 면역 과정, 염증 과정에서 통증이 동반되기 때문에 우리는 통증도 같이 확인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뭐냐? 균형, 불균형이에요. 세 가지 균형, 불균형 여부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틀을 잡게끔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눈 떠서 뭘 해라? 생로병사의 생에 관련된 틀을 잡아라. 생에 관련된 틀은 뭐다? 기초간호 혹은 기본간호이다. 기본간호의 틀은 어떻게 잡는다? 제일 처음에 어떻게 얘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바이탈 사인을 확인하고 바이탈 사인에 문제가 없다. 어쨌든 숨은 붙어있다라고 했을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한다? 건강 사정을 실시한다라는 거죠. 건강 사정을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이 건강 사정을 실시했을 때 어떤 외부의 물리적인 힘 이런 게 느껴진다라고 하면 손상을 파악하고요. 이 손상에 대해서 내부적인 치유는 염증 그리고 이 외부적인 치유는 염증 그리고 내부적인 치유 과정은 면역 이 두 개의 과정을 확인한다라는 거죠. 자 요렇게만 확인했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같이 손상에 관련해서 치유 과정을 보면서 이때 같이 동반되는 게 통증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좋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뭘 보느냐? 이제 겉에 있는 문제는 다 파악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인제 이 생을 유지하게끔 하는 균형 상태와 불균형 상태의 여부를 파악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균형, 불균형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 균형, 불균형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뭐와 뭐? 산과 염기의 균형, 불균형, 그리고 체액의 균형, 불균형, 그리고 전해질의 균형, 불균형. 자, 여러분들은요. 이 틀이 먼저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물론 왜냐하면 여러분 기초간호는 무조건 한 문제는 나와요. 맥스 두 문제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때 어떻게 한다? 손상 우리가 기본적으로 틀은 사실 이게 하나 둘 이렇게 요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의 틀이지만 꼭 개수를 떠나서 바이탈 사인 먼저 확인하고 건강 사정을 확인하고 손상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고 손상은 치유 과정인 면역, 염증 그리고 거기서 동반되는 통증 요걸 같이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균형, 불균형으로 산염기, 체액, 전해질 균형, 불균형을 파악한다. 이 틀이 먼저 머릿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자 이렇게 틀이 들어왔으면 자 바이탈 사인도 하나하나 보셔야 되는 거죠. 나 지금 크게 가로로는 4 개, 세로로는 4 개, 4개 해가지고 8 개의 틀을 보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바이탈 사인을 확인하래. 바이탈 사인은 4 가지가 있잖아요. TPR, BP 그쵸? 체온 그죠? 그다음에 맥박, 호흡, 혈압 이 4 가지를 여러분들이 어떤 걸 통해서 확인하느냐? 정의와 측정 방법과 측정 결과 이 내용을 파악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기본적인 종류를 파악했으면 이상 결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 틀을 잡으실 때는요. 바이탈 사인의 틀을 한번 좀 잡아 볼까? 그럼 뭐라고요? TPR, BP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뭘 알아요? 정의. 그다음에 측정 방법, 정상,
비정상 요것만 파악하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바이탈 사인의 큰 틀은 다 잡힌다라는 거죠. 이게 잡혔으면 건강 사정은 어떻게 돼요? 시진, 청진, 촉진, 타진, 문진 이 순서대로 건강 사정 이 순서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순서를 우리가 파악하면 되는 거고요. 다음은 손상과 염증은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게 기억하시면 돼요. 손상이 있으면 반드시 치유 과정을 거친다. 이 치유 과정이 외부에서 치유되는 것은 염증, 그리고 내부에서 치유되는 것은 면역으로 치유가 된다. 요런 것들 요 정도만 보시면 되고 이 내용은 더 안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통증은 이제 전반적으로 통증에 대한 내용 중에서 통증 과정과 관문 통제 이론 이걸 중심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뭘 보는지에 대한 큰 틀을 자꾸 잡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산, 연기 그리고 체액 그리고 전해질에 관련된 내용 균형 불균형은요. 요렇게 세 개, 두 개, 세 개씩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산염기는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pH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낮으면 산증, 높으면 연기증이 있거든요. 이 연기증이 있다라는 건요. 먼저 첫 번째 이게 뭐예요? 정의, 산염기의 정의를 보시면 되고 정상 범위 뭐 이런 거겠죠. 정의를 보시고요. 두 번째 산염기의 정상 범위가 있는데 이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면 불균형. 제가 말했죠. 생로병사에서 생이라고. 벗어나면 살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죽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 살을 의미하지 않도록 이 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pH가 정상 범위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기전. 우리는 이것을 보상 기전이라고 불러서 산염기는 생을 유지하는 균형 불균형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상태 우리 신체 내부의 상태인데 이 신체 내부의 상태가 정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발생하는 기전을 보상 기전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게 바깥에 벗어났을 때 불균형일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불균형 상태를 우리가 파악해 보는 거죠. 불균형 상태는 뭐 어떤 상태가 있죠? 산증, 연기증이 있고요. 이 산증, 연기증은 다시 호흡성 산증과 대사성 산증 요런 두 가지로 나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산연기가 끝났고요. 체액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은 성인은 60% 아동은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체액이 이 물로 이루어진 게 잘 구성되어 있는가 아니면 이 체액이 부족하진 않는지 넘치진 않는지 이걸 보는 게 체액의 균형 불균형이에요. 그래서 역시 체액의 기전 이거를 이제 우리는 균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체액의 정상 기전을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체액의 불균형 상태는 우리가 어떤 상태다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똑같이 4 개로 보게 돼요. 부족하면 탈수, 많으면 부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세포 내, 세포 외로 체액이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계속 반복할 건데 지금은 큰 틀을 한번 잡자라는 거죠. 전해질은 우리가 뭐 전해질은 인체의 전해질은 굉장히 많은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3 가지를 놓고 보도록 할게요. 나트륨, 칼륨 아니 칼슘, 칼륨. 물론 마그네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더 있는데 일단 메인은 요 3 가지의 균형 불균형 상태를 우리가 보겠다. 당연히 많으면 나트륨 과다가 될 거고 적으면 나트륨 결핍 뭐 요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이 틀이 여러분들이 기초 간호의 머릿속으로 기초 간호의 틀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나 기초 간호 공부할 거야.' 그럼 제일 처음에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바이탈 사인. 두 번째 건강 사정. 세 번째 손상. 손상에서 어떤 것들 이 손상의 치유 과정 중에서 뭐라고 외적 치유하고 내적 치유 뭐라고 얘기했어요? 염증과 면역.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통증. 통증도 치유를 유지시키기 위한 우리 몸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체가 생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균형과 불균형이 있는데 3 가지 산염기 균형 불균형 그리고 또 뭐다? 체액의 균형 불균형 그리고 전해질의 균형 불균형이 있다. 요렇게 먼저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우리는요. 이 기초 간호를 같이 한번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미 다 해 가지고 우리가 큰 틀을 가볍게 보시면 좋은데 제가 이제 생로병사 중에서 노는 노인간호인데 여기는 쓰지 않았고 노인간호는 따로 교과서 안에서 볼 거고요. 그다음에 병은 우리가 얘기했듯이 종양간호, 암이죠. 암간호 그리고 신경계, 감각계, 호흡계, 심장계 등등등의 근골격계까지의 기관별, 계통별 질환을 우리가 파악할 거예요. 그리고 이 질환은요. 이때 여러분에게 드렸던 질병표를 같이 참고하면서 키워드를 같이 뽑는 연습을 하도록 할 거예요. 저랑 같이 키워드를 일단 1 차로 뽑을 거고요. 2 차로는 여러분들 그 키워드를 암기하실 거고요. 3 차로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키 센텐스를 만드는 연습을 계속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우리 응급간호는요. 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 응급간호는 오늘 보지 않도록 할게요. 이 응급간호는요. 다음 시간에 볼 거라서 이 뭐죠? 마인드맵은 항상 들고 다니셔야 돼요. 왜? 계속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이 인출하실 거거든요. 인출하시되 수업 시간에 항상 이렇게 처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마인드맵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위치가 어디에 있고 어떤 내용을 자꾸 서머리에서 기억해라. 이런 내용을 같이 볼 거거든요. 그리고 이 마인드맵은요. 매일매일 들고 다니셔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과 네 계속 인출을 도와주는 그런 도구로 활용될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성인간호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첫 시간이면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보다는 일단 우선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성인간호 이해 정도를 보고 제가 여러분의 눈빛을 통해서 성인간호가 얼마만큼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좀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성인간호에서 제일 처음 기본간호 혹은 기초간호예요. 여러분들 기초간호 할 때 제일 처음에 뭐부터 기억해라? 뭐부터 기억해라? 바이탈 사인부터 기억하라 그랬죠. 그러면 바이탈 사인 그러면 뭐라고요? TPRPP 네 가지가 먼저 떠오르고 혼자서도 계속 떠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교과서를 보지 않고. 그다음에 내가 떠올릴 건 뭐다? 바이탈 사인의 기본적인 정의, 정상 상태, 비정상 상태, 측정 방법 이 네 가지를 떠올려 보라는 거죠. 자, 같이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바이탈 사인의 첫 번째가 바로 체온이에요. 체온을 떠올려 보는 거죠. 자, 체온에 있어서 템퍼레이처 체온인데 먼저 정의가 떠올라야 돼요. 도대체 늘 얘기하죠. "선생님 체온이 뭐예요?" 제가 질문을 했어요. 왜 우리 좋아요. 쉬운 것부터 질문할게요. 체온 우리 인간의 정상 체온은 몇 도인가요? 좋아요. 36.5 도. 인간이 36.5 도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나요? 자, 인간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굉장히 잘 얘기해 줬어요. "체온이 뭔가요?"라고 얘기했더니 머뭇거리셨어요. 물론 다 알죠. 체온이 뭔지를 모르는 근데 머뭇거리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다? 절대로 내 생각으로 나오는 답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 문제에서 답을 쓸 수 있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 대답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과거에도 시험을 계속 봤지만 기출 문제가 계속 나왔지만 뭐 적응의 정의를 쓰시오, 뭐의 정의를 쓰시오. 그 말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뭐다? 교과서의 정의를 쓰셔야 된다라는 거죠. 체온도 똑같아요. "체온이 뭔가요?" 라고 얘기했을 때 "체온은 뭐다?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기전이다." 라고 답을 하셔야 돼요. 물론 그렇게 시험은 안 나오지만 그만큼 뭐다? 체온은 인간은 정원 동물이지 변온 동물이 아니에요. 온도가 변하는 동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일정한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신 36.5도 정도의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게끔 하는 정원 동물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인간은 항상성을 가진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서 왜냐면 그 일정한 온도에 맞게끔 인간의 대사가 맞춰져 있고 인간의 에너지의 쓰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변화가 자꾸 일어나게 되면 인간이 질병에 걸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체온의 가장 중요한 정의는 항상성이에요. 자, 36.5 도라 인간이 생을 유지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36.5 도라는 온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야지만 인간이 그 예상되는 범위 내에서의 메타볼릭 즉 대사가 일어나면서 인간이 에너지를 쓰게 되고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인간이 적응하면서 삶을 유지하게 되거든요. 이런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이 어떤 기전으로 체온을 유지시키는지를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체온이란 인간이 항상성을 유지해서 인체에 열감을 내는 정도인데 그러면 몸에서 열을 내기 위해서 어디에서 작동을 하죠? 인간의 인체 중에서 어디에서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하게 될까요? 자 어딜까요? 이런 것도 중요해요. 어디다? 시상하부죠. 그쵸? 물론 지금은 모르시니까 물론 아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근데 완전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일단 들어만 놓으세요. 인간은 시상하부에 체온 조절 중추가 있어요. 이렇게 인간의 이렇게 옆에 있으면 이렇게 있다면 뇌가 있죠. 그쵸. 뇌는 뭐 여러 가지 뭐 전뇌, 간뇌, 중뇌, 뭐 후뇌 다 있지만 요 중에서 요렇게 생긴 시상하부라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이 시상하부가 아니죠. 미안해요. 여기 저 시상이 있죠. 여기 시상이 이렇게 있고 요 위치를 우리가 시상하부다라고 시상의 아랫부분에
하부다라고 해 가지고 시상하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인체가요.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잖아요. 이 들어오는 자극에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항상성을 유지하는 기전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항상성을 유지하려면 온도로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게 체온 조절 기전인데요. 그게 뭐다? 이 외부에 있는 자극을 감지하고 항상성을 유지하게끔 하는 기관 중에 하나의 뇌가 바로 시상이 되는 거예요. 시상은 먼저 감지하는 기능을 하게 돼요. 온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배고픔 뭐 여러 가지 어떤 추위 이런 감정들을 이런 느낌들을 시상이 다 받아들이게 돼요. 시상이 나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바깥이 너무 추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몸에서 발열을 해야죠. 그러니까 몸에서 열을 발생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바깥이 너무 더워. 그러면 체온을 하강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 모든 기전을 시상 하부에서 담당하고 있게 돼요. 시상에서는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면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시상 하부가 작동이 되게 되고요. 이 시상 하부 밑에는 뭐가 있어요? 뇌하수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이 뇌하수체가 이 시상하부에서 받아들인 정보를 입력해서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우리 몸에서 각종 기관의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할 게 이 바이탈 사인이라는 게 뭐예요? 이런 항상성을 유지하는 그런 기전이라는 거죠. 그중에서 체온이. 자, 그래서 이 시상하부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체온 조절 중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체온 조절 중추가 어떤 기능을 하냐면 우리가 말하는 보일러 같은 시설이 있어요. 보일러에서 딱 어떻게 돼요? 36.5 도라고 하는 셋 포인트를 맞춰서 유지시키게 되는 거죠. 그 키워드는 뭐였어요? 체온이라는 건 인체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상하부에 있는 체온 조절 중추가 셋 포인트를 36.5 도로 유지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시상 뭐 요까지는 모르셔도 되지만 들어보실 때 시상하부 전엽에서는요. 시상하부 앞이죠. 전엽에서는 여기 시상하부 후엽이 있는데 시상하부 전엽은 주로 열을 소실시키고요. 시상하부 후엽은 주로 열을 생산시켜요. 그래서 체온이 너무 상승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은 호르몬을 잘 몰라서 지금은 들어만 놓으세요. 왜냐면 시상하부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시상하부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여러분이 뭐 다 아시다시피 뭐 옥시토신이라든지 ADHD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잘 모르시니까 예 뇌하수체 전엽 후엽에서 그런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는데 자 시상하부 전엽에서는요. 체온을 상승시키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발환을 시키는 이런 기전이 있고요. 그래서 열을 소실시키고요. 그다음에 시상하부 후엽은요. 혈관을 수축시키고 떨림을 생산해서 체온을 하강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다. 지금은 들어만 놓으세요. 요 정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체온 조절 중추는 시상 하부에 있고 셋 포인트를 조절해서 우리 인간의 항상성을 유지시킨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 시상하부에서 인체가 열을 생산시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떤 기전으로 인체가 열을 생산시키느냐 이것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추워요. 그럼 당연히 우리 몸에서 열을 생산시켜야 되는 거겠죠? 어떻게 열을 생산시키죠? 자 여러분이 추워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옷을 입지만 옷을 입는 건 열을 생산시키는 건 아니죠. 보온을 유지하는 거죠. 스스로 어떻게 열을 생산시키시나요? 제가 옛날에 뭐 이건 제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친구가 체육학과 학생이랑 같이 이제 만났대요. 만났는데 다른 뭐 인문대 이런 애들은 "나 추워." 그러면 옷을 덮어 주는데 체육학과 애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나 추워." 그랬더니 "뛰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해요. 왜 그러는 거죠? 뛰는 건 근육의 떨림을 유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기본적으로 여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볼게요. 아주 기본적인 열은요. 어디에서? 기초 대사는 우리 절대 안 되죠. 가만히 있을 때 우리가 열을 발생시키는 건 어디에서요? 갑상선 호르몬이 아주 기본적인 열을 생산해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아주 기본적인 열은 갑상선 여기 있는 거거든요. 대사를 통해서 열을 발생시켜요. 근데 이건 아주 기본적인 열, 기초 대사란 말이에요. 먹고 자고 숨 쉬고 이렇게 이런 기본적인 걸 할 때. 근데 우리가 추위라는 강한 자극이 왔을 때 이런 기본적인 대사로만은 부족하니까 어떻게 돼요? 수위적인 골격근을 수축시키는 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운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기본 기초 대사의 50배 이상의 열이 발생시키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근 수축을 통해서 열을 발생시킨다. 불수의적인 골격근도 우리가 수축을 하는데 여러분들 추울 때
몸이 막 떨리는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뭐예요? 불수의적인 골격근의 수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면 기본적으로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시키는 열보다 4-5 배의 열의 생산이 증가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일단 기본적인 성인인데 아이들은 신생아가 태어났어요. 얘가 추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얘도 지금 "엄마 나 추워. 응애, 응애." 하면서 기초 대사로 갑상선 호르몬이 조절을 하겠지만 굉장히 미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근육이 불수적인 수축에 떨림을 유도하려고 하지만 얘네들은 근육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걔네들은? 요게 이제 나오는 거죠. 옛날에 객관식에 나온 거예요. 아이들은요. 비전율성 떨림으로 열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갈색 지방을 대사시켜서 태워서 열을 생산한다.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기초간호에서 뭘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바이탈 사인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바이탈 사인에서 체온. 체온하면 뭐가 떠올린다? 일단 체온하면은 정의, 체온 측정 방법, 정상, 비정상 이게 떠올라야 되는데 정의 부분에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다? 체온은 항상성을 유지하는 기전이다. 그래서 시상하부의 체온 조절 중추에서 셋 포인트를 조절해서 36.5 도라는 그런 온도를 우리가 맞춰 놓는데 외부가 너무 춥다, 내부가 너무 덥다. 여기에 따라서 셋 포인트가 변화가 발생한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열을 생산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건 갑상선 호르몬에 의한 기초 대사를 발생시키지만 그 외부에서 열을 더 강하게 발생시키고자 할 때는 불수의적 골격근의 떨림을 통해서 열을 발생시키고 더 강하게 발생시키고 싶으면 우리가 운동을 해서 40-50배 높은 운동을 열을 발생시킬 수가 있고 근육이 없는 신생아들은 갈색 지방 조직을 대사시켜서 열을 생산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뭐죠? 곰들이 겨울잠 자는 원리죠. 우리 겨울잠 자잖아요. 곰이나 개구리. 걔네들의 특징이 어떻게 돼요? 자기 전에 엄청 많이 먹어 놔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목에 막 이만한 살이 달라붙거든요. "이 살들이 다 갈색 지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죠. 자면은 사실 골격근에 수의적인 운동이 없을 거 아니에요. 외부는 춥고 잘 때 안에서 갈색 지방이 계속 연소되면서 열을 발생시키게 된다. 요런 기전을 먼저 보시면 돼요.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열을 생산시키는 기전을 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열 생산이에요. 우리가 본 거는 그냥 질병 이런 게 아니라 인체가 기본적으로 갑상선 호르몬에 서 열이 생산되고 더 추울 때는 근육의 떨림으로 열을 발생시키는데 이 열이 발생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측정하느냐. 너무나 당연히 여러분들은 어떻게 열을 측정하고 계시죠? 체온계를 통해서 측정하고 있죠. 그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체온계는 뭐예요? 구강 체온 아니 구강 요즘 구강보다는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죠? 고막 체온계이죠. 자 이것도 아셔야 돼요. 고막 체온계는요. 뭐를 측정하는 거예요? 체온이요. 고막 측정기는요. 정확히는 심부 체온을 측정하게 돼요. 무슨 말이죠? 고막에 체온계를 넣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체온계 끝이 어디에 더 가까이 가요? 귀 안쪽 고막 안쪽으로 가면은 어디와 시상하부가 가장 밀접하게 체온이 측정되게 돼요. 시상이 요렇게 있거든요. 여기 우리가 여러 가지 위치 중에서 이 시상에 있는 위치 세 포인트가 있는 고 부위와 가장 밀접하게 체온이 측정되는 게 바로 이 고막 체온계예요. 그래서 고막 체온계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게 심부 체온이에요. 그래서 쪼금 다소 체온이 높게 측정이 될 수 있게 돼요. 이거는 뭐 장점은 그냥 가볍게 읽어 보세요. 쉽게 사용할 수 있고 핀맥 대상자도 측정 가능하고 고막이 여기죠. 시상하부에 근접해 가지고 굉장히 정확하고 신속하게 체온이 측정된다라는 거죠. 다소 높게 심부 체온으로 다소 높게 측정되긴 하지만 굉장히 정확하게 체온이 측정될 수 있어서 고막 체온계를 많이 사용한다. 자, 이 고막 체온계는요. 시험에 나온 건 또 이거였죠. 그러면 어떻게 체온을 측정해요? 우리는 그냥 "선생님 고막 귀에다 놓고 한번 눌렀다가 빼는데요." 더 신부 체온을 더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시상하부 더 근처로 넣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성인은 상, 아이는 하, 상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인은 고막의 위치 때문에 후상방으로 당기고요. 유아는 후하방으로 당기게 돼요. 다시 말해서 귀가 이렇게 있죠. 성인의 귀와 유아의 귀를 보도록 할게요. 성인의 귀와 유아의 귀를 보면요. 성인과 유아가요. 일단은 고막 체온계를 넣는다는 거는 어디에 넣느냐. 아시다시피 웨이도에 넣게 돼요. 그쵸? 여기가 웨이도죠. 웨이도에 넣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인과 아이가 웨이도의 위치가 쪼금씩은 달라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인은 상,
"아이는 하." 이랬어요. 그리고 뒤로 이렇게 후라는 건 이렇게 뒤로 젖힌다 이런 뜻이거든요. 뒤로 젖히고 성인은 위로 올려요. 왜? 다소 고막이 아래로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위로 올리면 이렇게 들어가기가 편하겠죠. 고막이 다소 아래로 가 있기 때문에 귀를 위로 올리면 고막 체온계가 들어가기에 일직선으로 들어가기 편하기 때문에 후상방이고요.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고막이 이게 웨이도가 이도가 짧고 굵고 일직선이에요, 아이들은. 그래서 어떻게 된다? 후하방. 이렇게 귀를 내리면 귀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좀 내리면 여기를 이렇게 측정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요거는 그냥 그림으로는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외우실 때 아이는 아래, 성인은 위에. 굉장히 쉬운 내용이지만 한 번 외울 때 이런 건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기출에 나왔고. 그리고 이제 요런 것들은 뭐 단점은 시험에 별로 나온 적이 없어요. 뭐 다른 측정 기구에서 변화가 심하고 일회용 탐진 커버도 필요하고 귀지가 있으면 오류도 발생하고 3세 이하는 보조 기구도 필요하고 삽입에 따라서 정확한 위치에 따라서 정확도도 떨어져야 되는데 요건 그냥 가볍게 읽어 보시고 여러분들이 보실 건 고막 체온계는 심부 체온을 통해서 시상하부 근처를 가장 근접하게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위치는 상방, 후하방으로 귀에 위치를 두고 체온을 측정할 때 가장 정확하게 나온다. 요걸 꼭 기억하세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국시에 나온 우리 이명에 나온 부분이고요. 나머지를 보도록 할게요. 요건 그냥 국시에 아주 좀 짤짤하게 나온 부분인데 아이들은요 이마로도 측정을 해요. 왜? 왜? 아이들은 이마에다가 이렇게 체온계를 붙이거든요. 왜? 편하잖아요. 그쵸? 아이들 막 귀에 넣으려고 했더니 애들이 막 울고 막 고개 돌리고 이러면 체온 측정이 잘 안 되잖아요. 이마에만 붙여두면 굉장히 빠르게. 그러면서 또 이 이마 부분에 여기 부분이거든요. 측두동맥이 있어요.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옆에 옆머리에 있는 동맥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측두동맥도요. 심부 체온을 반영하게 돼요. 무슨 말이에요? 시상하부 근처가 측정이 된다라는 거죠. 학문 막 이런 데 직장 이런 데 구강 이런 데는요 신부 체온이 아니에요. 뭐다? 시상하고하고 멀잖아요. 구강이 시상하고하고 가깝진 않을 거 아니야. 구강이라고 학문을 만졌지만 직장이 가깝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신부 체온을 재는 거는 축두동맥 그리고 이게 신부 그 고막 시상하부 근처에 요 두 가지가 시상하부와 가까운 신부 체온을 측정할 수 있다. 하지만 요거는 뭐죠? 애기들이 막 땀 흘리고 막 물에 세수하고 막 이러면은 영향을 또 받게 되는 거죠. 단점은 가볍게 읽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다음에 또 많이 측정하는 것들이 구강이었는데 요즘은 구강을 막 그렇게까지 많이 쓰진 않아요. 구강은 그냥 입에다 넣는 거니까는 굉장히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거지만 음식을 먹거나 담배를 피거나 아니면 몸에 간질이 있는 사람이거나 무의식 환자거나 구토하는 사람이거나 이러면 어렵겠죠. 그렇게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피부에 붙여 가지고 체온을 재는 게 있거든요. 신생아도 네 뭐 적용이 가능하지만 얘들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피부는. 그래서 또 가볍게 보시면 되고 과거에 애과를 굉장히 많이 댔어요. 안전하고 저렴하고 무의식 환자한테도 잴 수 있으니까. 하지만 애과 역시 땀이 많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보실 건 직장이에요. 직장 체온. 이 직장 체온이 아주 제일 정확하게 측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직장으로 가장 정확한 체온을 측정하게 하는 게 가능하지만 요거의 단점이 뭐예요? 심질환자는 체온 측정이 금지돼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나중에 완전히 정확하게 알게 되겠지만 이 직장이 뭐가 있어요? 미주신경이 분포돼 있어요. 이 미주신경이라는 건요. 심박동을 저하시키는 그런 신경이거든요. 지금은 그냥 들어만 놓으세요. 이 성인 한 사이클이 다 지나면 미주신경,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은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알게 돼요. 자, 미주신경을 직장에 놓게 되면 자극을 받으면서 심박동수가 저하되면서 저하되게 되고요. 고혈압 환자는요. 그로 인해서 역으로 심박동수가 저하되니까 고혈압 환자는 혈압을 높이려고 더 강한 압력 혈관의 수축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고혈압이 더욱더 악화될 수 있다. 일시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요런 고혈압 환자, 심질 환자 이런 사람들은 직장 체온은 실제로 측정을 잘 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뭘 보고 있어요? 체온에서 체온의 정의 그리고 체온의 측정 방법을 보고 있죠. 머릿속에 계속 그러셔야 돼요. 체온은 36.5도 시상하부의 셋 포인트를 그러니까 36.5 도로 맞추기 위해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건데 이 유지하는 방법에 체온이 제대로 우리 몸에서 36.5 도가 잘 측정되고 있는지 고막, 이마, 직장 요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체온을 측정한다. 요걸 꼭 기억하시면 돼요. 계속 수업을 들으시면서 암기하세요. 자 다음은 뭐다? 우리가 얘기했죠. 이런 측정을 하면은
정상과 비정상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체온을 측정했을 때 정상은 36.5 예요. 그리고 고막은 37 정도가 이제 정상으로 나오는데 이제 이런 체온을 쟀을 때 정상에서 벗어나는 이상열 상태를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상열도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4 개를 추렸어요. 자, 첫 번째 뭐가 있느냐? 굉장히 많은 용어로 쓰는 게 지속열이란 말을 써요. 계류열, 지속열이란 말을 쓰거든요. 말 그대로 보세요. 지속열이다. 이 정의는 반드시 다 안 외우셔도 돼요. 이해만 하셔도 돼요. 하지만 열 명칭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간헐열, 재기열, 이장열이 있어요. 시험은 지속열과 그다음에 이장열이 시험에 나왔죠. 자, 지속열 같이 한번 기억해 볼게요. 말 그대로 지속열이니까 뭐예요? 열이 계속 쭉 지속된다. 다시 말해서 잘 해열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겠죠. 고열이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지속되는 상태예요. 체온이 36, 38, 39에서 계속 쭉 계속 높은 상태로 있다라는 거죠. 하루 체온의 고조차가 1도 이내로 39 도야. 근데 38 올라갈 때도 계속 39 이렇게 열이 계속 지속이 되더라. 어떤 경우 장티푸스, 폐렴, 결핵, 성홍열 뭐 요런 것들이 있다. 시험에서 요게 나왔죠. 장티푸스의 열형을 쓰시오. 장티푸스가 여러분 굉장히 증상이 심각한 장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티푸스라는 균이 장에서 굉장히 심각한 위장 증세를 유발하는 건데 한 번 발생하면 며칠간 열이 떨어지질 않아요. 이게 바로 장티푸스죠. 그리고 이걸 우리 이런 열형을 우리는 지속열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리고 자 보세요. 간헐열은 무엇이냐? 고열과 정상 체온이 간헐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열은 열이 쭉 올라가요. 뭐 쪼금 낮아져도 1도 요 정도에서 낮아지고 쭉 계속 열이 어느 정도 증상이 완화될 때까지 계속 쭉 열이 계속 높게 나타나는 게 지속열이라면 간헐열은 뭐예요? 간헐적이라는 얘기는 고열이 나타났어요. 다시 정상으로 됐어. 열이 떨어졌나? 다시 또 올라가는 거예요. 또 떨어졌나? 이게 간헐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우리는 간헐열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질병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질병이 뭐냐? 말라리아예요. 말라리아는 뭐죠?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말라리아 지역사에서 봤죠? 말라리아는 어떤 균에 의해서 발생했죠? 기억하시나요? 삼일열 원충 우리나라에 많았던 애들 원충이잖아요. 말라리아가 원충이고 이게 뭐 오일열도 있고 삼일열도 있고 이일열도 있고 이런데 한국에서 원주 지역에서 발생한 말라리아는요. 삼일열 원충이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이게 왜 삼일열 원충이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애예요. 무슨 의미예요? 3일 동안 열이 유지된다라고 해서 삼일열인 거예요. 이게 간헐열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말라리아 걸렸어요. 38 도의 열이 계속 나는데 말라리아 혹시 어떤 질환인지 기억하시나요? 어떤 질환이에요? 어떻게 감염됐어요 말라리아? 무슨 모기였어요? 얼룩무늬 날개 모기 그쵸? 걔가 물었죠. 그럼 말라리아 균이 제일 처음에 어디에 부착해요? 적혈구에 부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빈혈을 유발했잖아요. 용혈을 자꾸 시켜 가지고. 말라리아 균이 적혈구로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자꾸 용혈시키면서 따라다니다가 어디로 가요? 간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라리아가 지속되면 간부전이 발생해서 그래서 황달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말라리아가 처음에 막 균으로 들어왔을 때 3 일간 열이 안 떨어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3일 지나니까 해열됐어요. 다 나았나? 그런데 어떻게 돼? 다시 3일 후에 다시 또 간에 부착한 말라리아 균이 간에서 생성하는 간에서 내보내는 또 혈구에 또 달라붙어 가지고 또 나와요. 3 일열.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간헐열이다라는 거죠.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화동성 감염이나 재기열도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재기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좀 간헐열이랑 비슷한 애예요. 근데 이것도 상생 체온이 여러 날 동안 지속되고 며칠 동안 정상 체온으로 변한다. 비슷한데 아주 쪼금씩 달라요. 간헐열은 약간 뭐래 규칙성이 있는 거고 재기열은 약간 규칙성이 좀 없어요. 고 정도 차이인데 재기열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스피루리타가 매독이거든요. 매독이 아주 극한으로 간 경우 요런 경우에 열이 떨어지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막 열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요걸 우리가 재결이다라고 부르게 돼요. 가볍게 보시고요. 이장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장열은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평소에 "아파요."라고 하는 열. 다시 말해서 체온 변화가 심하고 하루 종일 체온 오차가 1도 이상이면서 정상 체온보다 높고 보통 아침에는 낮은 열, 저녁에는 높은 열이 며칠 동안 계속되는 거.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열 있잖아요. 내가 감기에 걸렸어. 열 나. 해열제 먹었죠. 바로 떨어져요. 그런데 해열제 끝나면 또 열 오르죠.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둬도 좀 잘 미온수로 잘 그 해열을 시키면 열이 떨어져요. 또 쪼금 있다가 열이 올라요.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루에도 여러 번 오르락내리락 하는 열. 이러면서 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런 열을 이장열이다라고 불러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각종 염증들 다 이장열이에요. 음. 자, 여기서 말하는 지속열이나 재기열은요. 해열제를 먹어도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계속. 지속열은 해열제를 먹어도 열이 쭉 치료될 때까지 계속 지속돼요. 간헐열도 해열제를 먹어도 3일 열이면 3일 동안 계속 지속돼요. 그런데 이장열은 체온이 올랐어요. 해열제 먹으면 바로 떨어지고 조금 있다 또 오르고 왔다 갔다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장열.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열에서 여러분이 조금 더 신경 쓰실 건 뭐냐면, 자, 우리는 지금 바이탈 사인에서 체온을 보고 있어요. 체온을 볼 때 우리가 뭘 기억하라고요? 정의 기억하라 그랬죠. 그다음에 측정 방법 기억하라 그랬죠. 그다음에 뭐예요? 정상 상태, 비정상 상태를 기억하라고 얘기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약간 반복을 해 드릴게요. 처음이니까. 체온하면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항상성. 그리고 뇌하 수체의 시상하부에 있는 체온 조절 중추에서 셋 포인트가 일정 체온, 항상 일정한 체온을 유지시킨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체온이 정상 상태까지는 알겠어. 근데 비정상 상태로 체온이 변화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했잖아요. 왜 이렇게 항상성을 유지하는 게 체온의 기능인데 왜 이렇게 체온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발열은 왜 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36.5 도의 체온을 유지해요. 발열이 왜 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요. 발열을 왜 됐느냐?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보다 외부 자극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쵸? 외부 자극이라는 게 냉이라는 자극이 있고 온이라는 자극이 있겠죠. 이 자극에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성을 유지하는 세 포인트였어요. 그런데 또 뭐가 있었어요? 이 비정상 아까 우리가 뭐가 있었죠? 각종 감염들 기억나시죠? 감염 상태에서도 체온이 변화가 있었죠. 감염 역시 자극이요. 외부의 균이 우리 몸에서 들어올 때 어떻게 돼요? 이 자극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발열 기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떤 상태예요? 감염 물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 몸에. 그냥 춥고 더워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온을 조절하는 것 말고도 뭐다? 외부에서 이물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체온 상승 기전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세요. 감염 물질이 들어와.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말해서 균이 들어왔어요. 외부 자극이죠. 우리는 얘를 제거하고 싶어.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기전이 있는데 체온 하나만 놓고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부에서 그냥 지금은 여러분 첫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베이스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많은 스토리텔링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균이 들어와요. 그럼 얘를 이기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싸워야 되는 거죠. 싸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얘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전사를 키우는 방법들이 있어요. 얘를 죽일 수 있는 애들. 그런데 전사만 간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얘를 죽일 수 있다라기보다는 전사를 많이 보내면 많이 보낼수록 좋고 환경이 저희가 적군이 불리하게끔 우리 몸에 있는 환경을 만들면 좋잖아요. 체온이라는 게 바로 그런 환경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백혈구라고 하는 여기 보시면 단핵구, 거대 식세포가 있거든요. 이거는 백혈구들이에요. 외부에서 균이 들어오면 균을 죽이기 위한 백혈구는 만들었는데 그 균한테 백혈구를 보내야 되잖아요. 보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체온이 높아지면 1번 혈액의 흐름이 빨라지겠죠. 그러면 백혈구들을 그 균 쪽으로 많이 이동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른 균 역시 단백질이란 말이에요. 체온이 높으면 그 단백질을 기능을 억제시킬 수가 있어요. 태워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요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감염 물질이든 백혈구든 뭐가 나와요? 사이 사이토카 지금은 들어 놓으세요. 이건 나중에 면역할 때 다 오늘 어쨌든 다 배울 거예요. 지금은 먼저 들어 놓으세요.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와요.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면 이 사이토카인이 어떻게 하느냐. 시상하부 근처에 가서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유도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프로스타글란딘이 뭐라고 했어요? 내재성 발열 물질이래요. 열을 내는 물질이래요. 이 프로스타글란딘이 어떻게 돼요? 세포인트를 상승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세포인트가 상승하게 되면서 환자가 피부, 혈관이 확장되고 그쪽으로 혈액이 많이 모이면서 어떻게 된다? 발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시상하부에
셋 포인트가 있습니다. 체온 조절 중추가 있고요. 셋 포인트를 조절해서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뭐가 그 셋 포인트를 조절하냐라는 거죠. 뭐가? 프로스타글란딘이 조절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첫날이기 때문에 알지만 다 안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자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근데 나중에 다 들으면은 뒤로 가서 염증 부분을 하면 다 알게 되는데 지금은 첫날이니까 우리 몸은 체온을 항상성을 유지해서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킨다.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은 뭐보다 시상하부에 있는 체온 조절 중추가 셋 포인트를 조작한다. 셋 포인트를 일정하게 유지시킨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뇌가 하는 일이에요. "춥다."라는 자극을 느끼고 그럼 셋 포인트 올려." 그러면 셋 포인트를 올리게 되는데 이런 이 부분에서 감염이 됐을 때도 우리 몸에 열을 높여 놓으면 혈류의 흐름이 빨리 지나가면서 백혈구가 균한테 많이 가고 그러면서 균의 활성을 온도가 높으면 좀 억제시키고 요런 기능이 있는데 요렇게 감염이 되면 어떻게 된다? 백혈구 안에서 혹은 일정 감염균 안에서 나오는데 뭐가 나온다고요? 사이토카인이 분비가 돼요. 정확히는 이 백혈구가 T셀이에요. 근데 지금은 모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백혈구에서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전달 염증 매개 물질이 분비가 되면서 이 사이토카인이 어떻게 돼요? 프로스타글란딘의 분비를 자극한단 말이에요. 이 프로스타글란딘이 뭐라고요? 발열 물질이라고요. 이 발열 물질 이 프로스타글란딘이 어디로 가요? 시상하부로 가서 이제 여기로 가는 거죠. 시상하부로 가서 어떻게 돼요? 셋 포인트를 자극하는 거죠. 그러면 셋 포인트가 36.5 도의 보일러가 맞춰져 있다가 어떻게 돼요? 프로스타글란딘 내에서 38 도, 39 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균이 굉장히 많거나 백혈구가 굉장히 많으면 40 도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왜? 그만큼 균을 제거하려고 우리 몸이 방어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스타글란딘 내에서 셋 포인트가 자극을 받아서 조절되면서 항상성을 높은 층으로 39, 40 도로 높게 올려 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39 도까지 올라가면 균이 제거돼요. 균도 단백질이기 때문에 40 도가 되면 단백질이 응축되거든요. 단백질이 녹아버린단 말이에요. 단백질의 기능이 억제되고 백혈구가 굉장히 많이 가서 균의 활성을 억제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단점이 뭐예요? 40 도까지 올라가면 균만 녹는 게 아니라 우리의 뇌도 녹아버리는 거죠. 뇌도 인지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녹거든요. 이래서 우리가 발열은 균을 죽이기 위한 우리 몸의 작용이긴 하지만 이로 인해서 너무 심하면 우리 몸까지 손상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열을 해열시키려고 해열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보시면 여러분이 보시면요. 체온 측정을 하는데 우리는요. 섭씨를 쓰게 돼요. 그쵸? 섭 그리고 외국은 화씨를 쓰게 돼요. 근데 요거는 그냥 가볍게 들어도 돼요. 우리는 화씨를 쓰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만 보시고요. 뭐 화씨를 섭씨로 전환할 때는 뭐 31을 빼고 곱하기 9분의 5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는 있고 그다음에 옛날에 타 학교에 모의 그 기출 중간고사 이런 걸로 나왔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아직까지 중요하지 않아요. 가볍게만 보시고요. 4개 4가 왜 자꾸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4는 지우세요. 축두동맥 체온계 아까 얘기했죠. 이마에 축두동맥의 온도를 계산하는데 4가 이게 뭐죠? 적외선 체온계로서 이마의 축두동맥의 동맥혈 온도를 이제 파악해서 실내 온도와 비교해서 폐동맥 혈액의 심부 온도를 측해서 열 균형을 계산하는 거예요. 요 4는 다 지워 주시고요. 탐침을 이마의 중심에 대고 머리카락의 경계선에 따라서 측정하면은 축두동맥이 측정되는 거죠. 그리고 요것들은 그냥 가볍게 읽으시고요. 요게 중요해요. 요게 우리 시험에 나왔는데 일단 먼저 왜냐면 첫날은요 여러분 용어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해요. 이걸 다 "선생님 정말 다 모르겠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용어에 익숙해지자. 시상하부는요 항상 얘기했듯이 아까 얘기했듯이 항상성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어요.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내분비계, 자율신경계, 감정, 체온 조절 중추, 갈등, 포만, 섭식, 혈당, 혈압, 수면 요런 것들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된다. 그리고 연수라는 건요. 생명과 반사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생명 조절 중추는요. 호흡 중추, 심장, 혈압, 혈관 운동 중추가 있고요. 반사 중추는 침, 저작, 연화, 구토, 위액, 발ang, 각막.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뭐가 나왔었죠? 연수에 연화, 구토 중추 요 부분이 나왔죠. 구토 중추가 나왔죠. 연수에 구토 중추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토는 어떤 거예요? 술 먹고 토하는 거. 밥 많이 먹고 토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요. 연수가 아니라 위가 과자극이라서 구토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수의 구토와 위의 구토의 차이점이 뭐였어요? 연수가 자극돼서 구토가 일어나는 거, 위가 자극돼서 구토가 일어나는 거 어떤 차이가 있었죠? 오심 유무예요. 그쵸? 미식거림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오심 그러니까 위가 자극을 받으면 미식거림이 있고 구토를 하게 돼요. 오심이 있는 구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연수 즉 뇌 척수액 뭐 뇌가 비대되거나 뇌척수액이 과다해져 가지고 뇌압이 높아져서 연수를 자극해서 구토가 나잖아요. 이런 건 어때요? 오심이 없는 구토가 돼요. 요런 차이가 있다. 요거는 들어 놓도록 하세요. 물론 뒤에 다 나와요. 근데 지금은 첫날이기 때문에 용어에 익숙해지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체온을 했고요. 두 번째는 맥박을 보도록 할게요. 자, 맥박도 기억하세요. 나 지금 바이탈 사인 보는데 그럼 뭐다? 정의, 측정 방법, 정상, 비정상 이걸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맥박의 정의는 뭐예요? 맥박이 뭐예요? 그렇죠. 박동, 혈관 박동. 지금 맥박 아니라 혈관 박동 이렇게 하셨거든요. 맥박은 혈관이 뛰는 걸 우리가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이 혈관이 언제 뛰어요? 언제요? 좌심실 수축할 때마다 뛰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우리가 심장이 짜질 때 즉 좌심실이 수축되면 과다한 피가 혈관 바깥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이때 좌심실이 수축할 때 뭐 방출되는 혈액에 의해서 혈관벽의 압력이 팽창될 때 말초에서 촉지되는 혈관 박동이다. 즉 좌심실 수축 시에 우리가 말초에서 느끼는 혈관의 박동을 우리는 맥박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왜냐면 맥박으로도 시험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 우리 인공 심박동기 삽입했을 때 심박동기의 기능이 잘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을 측정하는 것인가 이런 거거든요. 인공 심박동기는 뭐예요? 좌심실을 짜지게 만들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좌심실이 짜질 때보다 혈액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이 맥박을 느끼게 만든다라는 거죠. 꼭 이런 좌심실 수축이 느껴지는 혈관 박동 꼭 기억하시고요. 이런 박동량은 심박출량은요. 심박동수 곱하기 1 박출량으로 계산한다. 가볍게 보시고요. 이 맥박을 조절하는 것 뭐예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다. 자, 기억하세요. 맥박은 우리가 뭘 촉지하는 거라고요? 자, 맥박은 뭘 촉지하는 거예요? 좌심실의 수축을 촉지하는 거예요. 그쵸? 맥박을 왜 재요, 우리가? 맥박은 뭘 촉지하는 거다? 좌심실의 수축을 촉지하는 거다. 그래서 맥박은 결국은 뭘 재는 거예요? 심장 상태를 지금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맥박을 느꼈을 때 '왜 이렇게 세게 뛰지?' 심장이 아주 강하게 뛰고 있다는 뜻이에요. '맥박이 왜 이렇게 안 잡히지?' 심장이 뭔가 약하게 짜주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쵸? 심장 상태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보세요. 이 맥박이라는 거는 뭐다? 심장의 뛰임, 심장의 짜짐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이 맥박을 결정하는 거는 뭐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직 교감과 부교감을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인간의 신경은요 여러 가지 신경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다 끝나면 다음 시간에는 신경계를 보게 돼요. 신경계를 가장 먼저 볼 거거든요. 인간의 신경계 중에요. 교감과 부교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교감은 기억하세요. 뭐다? 투쟁 도피 반 지금은 들어만 놓으세요. 투쟁 도피 반응이에요. 투쟁이란 말은 뭐예요? 도피라는 말이에요. 외부의 자극.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바이탈 사인은 생이란 말이에요, 생. 삶을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맥박은 뭐다? 내가 외부의 자극이 왔을 때 나를 살게끔 도와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이탈 사인인데 외부의 자극이 왔을 때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투쟁 도피 반응을 일으켜야 돼요.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 자극에 투쟁을 하거나 그 자극을 피하거나 그 자극을 피하거나 맞설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신경이 바로 교감신경이다라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심장을 강하게 짜지게 만들어 줘요. 이건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심장 박동과 심근수정을 증가시키면 어떻게 돼요? 박출량을 증가시키겠죠. 그럼 맥박이 강하게 뛸 거예요. 그런데 계속 심장이 계속 뛰어요. 우린 죽어요, 대사가 너무 많아서. 이후에 뭐가 돼야 된다? 부교감신경으로 투쟁 도피가 끝났다. 이제 이완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러면 맥박이 감소되는 이런 효과가 이 맥박의 심박 출량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겠죠. 요 부분은 다 나중에 볼 거니까 지금은 어 교감, 투쟁 도피 반응 이런 용어만 들어 놓으세요, 느낌으로. 자,
맥박의 정의를 봤어요. "좌심실 수축 시 느껴지는 말초 혈관의 박동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혈관의 박동을 어디에서 측정하느냐? 측정 방법이 중요한 거죠. 자, 측정하는 부위는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아까 축두동맥 기억하시나요? 머리카락 여기 옆 라인으로. 여기가 심부정맥, 내 시상압과 가까워서 체온도 잰다라고 얘기했죠. 맥박도 재요. 축두동맥. 주로 이제 애기들, 아주 갓난 아기들, 팔 뭐 이런 데서 맥박이 잘 안 잡힐 때 축두동맥 재고요. 근데 쟤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시험에 나온 건 뭐예요? 일단 경동맥이죠, 경동맥. 여기 목 옆에 있는 목경자거든요. 경동맥. 경동맥은 왜 죄죠? 뇌로 가는 혈류가 흐르는 곳이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뇌순환을 평가할 때, 그리고 심장마비란 얘기는 뇌로 혈류가 안 갔어? CPR 필요해? 요럴 때 우리가 경동맥을 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동맥은 뭐다? 뇌로 가는 혈류를 측정하는 맥박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보세요. 상완동맥이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평소에 여기다가 팔에다가 퍼프기 재고 이렇게 여기서 혈압을 재죠. 뭐죠? 혈압 측정할 때 사용하는 게 상완동맥. 그리고 요골동맥, 요게 요골동맥 엄지손가락 바로 아랫부분 평소에 재는 맥박. 요것들은 다 아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것도 시험 문제 나왔죠. 예,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유사하게 대퇴동맥, 어린아이 맥박을 측정하거나 하지 순환을 평가할 때 쓰는 거고요. 수라동맥은 하지 혈압 측정할 때 쓰는 거고, 후경부도 하지, 족배도 대퇴동맥을 혈관 조영술한 다음에 요런 족배동맥을 확인하게 돼요. 요 정도는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자, 맥박을 측정할 때 좀 특이한 측정 방법이 있어요. 그 부분을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경동맥, 요골동맥, 심천맥박 요 부분이 굉장히 포인트인데 선생님 우리 여기서 심천맥박 안 쟀잖아요. 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심천맥박은요. 심장의 직접 맥박을 재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맥박의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맥박의 정의가 뭐라 그랬죠? 좌심실의 수축. 그쵸? 맥박의 정의하면은 반드시 좌심실의 수축이란 말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맥박이라는 게 뭐 선생님들이 다 맥박 아시죠? 선생님 맥박이라는 게 우리 여기 보시면 혈관이 박동된 엄지손 요골동맥에는 혈관이 박동되는 걸 측정하는 게 맥박 아니에요? 요골이라고 하시면 틀리고 그건 하나의 일례니까 우리가 맥박을 보고자 하는 건 진짜 뭐다? 좌심실의 수축이란 말이에요. 좌심실의 수축을 촉지할 수 있는 혈관의 박동을 인지하는 게 우리가 맥박이다라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좌심실의 수축을 보고 싶은 건데 직접적으로 심장의 좌심실에서 수축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 이런 뭐예요? 심천맥박을 재는 거죠. 자, 심천맥박이라는 건 뭐예요? 심천 부위, 즉 심장의 첨부 부위. 첨이라는 건 여러분 첨탑이에요. 뭐예요? 뾰족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심장이 제일 여기 뾰족한 부분. 요 부분에 맥박을 재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요 심장의 뾰족한 부분에 뭐가 있어요? 좌심실이 있잖아요.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좌심실이란 말이에요. 전신으로 피를 나가는 제일 강한 압력이 몰려 있는 곳. 요게 좌심실이거든요. 그래서 좌심실의 어떤 수축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은 뭐다? 심천맥박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심천 부위, 심장이 제일 뾰족한 첨부 부위 요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재느냐. 좌측 중앙세골선 요 좌측이 이거죠. 좌측의 중앙세골선과 그다음에 여기 쭉 내려서 여기 5번째 늑간이 있거든요. 요 5번째 늑간이 만나는 부위. 요건 외우셔야 돼요. 심천 부위는 어디다? 좌측의 중앙세골선. 5번째 제5 늑간. 늑골이 아니에요. 늑간이라는 건 골과 골 사이예요. 그래서 요거는 암기하셔야 되는 거죠. 이걸 대고 1 분간 측정했을 때 어느 경우에 요골동맥이 잘 측정이 안 되거나 막 요골동맥에서 빈맥이 느껴지거나 아니면 애기들이거나 요런 경우는 심천맥박을 재게 돼요. 그러면서 심천맥박과 요골맥박이 뭔가 차이가 큰 걸 보고 싶다. 요런 걸 볼 때는 뭐다? 심천 요골맥박을 재는 거죠. 두 명이 동시에 측정하는데 한 명은 심천, 한 명은 요골을 재서 어떻게 돼요? 카놀맥이나 이런 맥박의 이상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심천 요골 맥박을 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부분은 시험에 많이 나왔으니까 보세요. 측두 맥박은 아까 어린이 맥박, 귀 옆에 총경 맥박은 아까 총경맥 맥박이 경맥관이 아니라 경동맥, 목에 쇼크나 심정지 아까 얘기했죠. 뇌로 가는
유일하게 혈류가 뇌로 가는 혈류를 측정할 수 있는 게 경동맥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총경맥박은 이 경동맥을 통해서 우리가 쇼크나 심정지, 뇌로 혈액이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요걸 파악하는 거고요. 다음은 심천맥박은 심음을 청진하거나 역류한 맥박, 그리고 이 심천맥박은 요걸 좀 기억하세요. 요 나중에 나올 거지만 디지털리스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이 약이 뭐예요? 심장에 사용하는 디옥신이라고 하는 약물이거든요. 나중에 볼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몰라도 돼요. 어쨌든 요 약물은요.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지금은 모르셔도 돼요. 저칼륨 혹은 고칼륨 혈증이 이제 문제가 돼요. 이러면 심장에 마비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직접적으로 보기 위해서 심천맥박을 측정하게 돼요. 그리고 상완맥박 요것도 시험에 나왔죠. 아래팔의 상완, 팔을 재는데 요때 이제 혈압 측정 일반적으로 혈압 측정할 때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요골맥박 ABG 측정할 때 쓰고 척골맥박 알렌 테스트 V고 요건 나중에 또 볼 거예요. 대퇴맥박은 쇼크나 심정지를 하는데 특히 영아 CPR 측정할 때 대퇴맥박 이것도 시험에 나왔다 그랬죠. 수라맥박은 무릎 뒤, 그다음에 족배맥박, 경골맥박 요런 것들은 이제 하지 순환을 보기 위해서다. 요렇게 붉은색으로 칠한 건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맥박은 정상, 비정상을 또 봐야 되는데 정상은 어떻다? 정상은 기본적으로 600 에서 100 까지 맥박이 측정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맥박의 강도를 숫자로 표시돼요. 자, 이게 2가 정상맥이다, 3이 정상맥이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초간에서는 3을 정상맥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 파티티프는 정상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는 양맥, 1은 신랄 같은 맥, 0은 무맥, 4는 반동맥이다. 맥자가 또 왜 이래요? 맥으로 좀 바꿔 주세요. 요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상맥박 요것도 또 외우셔야죠. 이중맥은 두 번 뜨는 건데 가볍게 보시면 되고 간헐맥, 기이맥이 시험에 좀 많이 나왔고 간헐맥이 두 번이나 나왔죠. 자, 간헐맥을 보시면요. 자, 정맥과 부정 요 간헐맥 외울 때 이거 기억하세요. 정맥과 부정맥이 교대로 계속된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교맥은 강맥과 양맥이 교차해서 일어난다. 이걸 좀 보시면 돼요. 간헐맥은요. 정맥과 부정맥이 교대로 일어났다. 이 말은 뭐죠? 자, 이거는 여기 있는 건 모르셔도 되고 비효율적인 심장 수술, 심장 수축, 말초로 맥박을 전달하지 못하는 상태. 자, 간헐맥이라는 건 뭐예요? 맥박이 느껴졌다. 그다음에 잘 안 느껴졌다. 아니 안 느껴졌다. 이렇게 지워 볼까요? 우리 맥박을 둥둥 이거 호흡처럼 보였지만 맥박 이렇게 해 볼게요. 그런데 안 느껴져. 둥 하다가 뭐 갑자기 이상한 맥박이 잡히고 뭐 이런 식으로 맥박이 많이 느껴지는 파형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렇게 우리가 이 맥박 요걸 가지고 우리가 맥박의 수를 재는 거거든요. 근데 나머지가 잘 안 느껴져. 그럼 둘 중에 하나죠. 심장이 아예 안 짜졌거나 아니면 짜졌지만 뭔가 도달하지 못했거나 요런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간헐적으로 정맥과 부정맥이 같이 나오는 것. 우리는 요것을 간헐맥이라고 부르고요. 이때 우리가 궁금한 게 뭐예요? 이때 심장이 뛰었는가 안 뛰었는가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요걸 이 간헐맥을 측정하는 방법은 뭐가 있다? 요 뭐가 있다? 요걸 심천맥박이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요 부분에서 재는 맥박을 재요. 맥박을 재서 떼는 게 느껴졌어요? 이건 요골맥박으로도 측정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측정이 안 됐죠. 그쵸? 근데 여기의 맥박들을 어디에서? 심첨에서 잰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심첨에서는 물 나갔어. 그런데 도달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제 '무언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간헐맥은요. 정맥과 부정맥이 교대로 계속된다. 요걸과 심장맥박이 10 이상 차이가 나면 이게 요렇게 나오는 개수가 10개 이상의 차이가 나면은 우리는 이상 맥박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측정 방법은 심청 요골 맥박을 측정한다. 교호맥은요. 강맥과 양맥이 교차하는 거예요. 맥박 리듬은 규칙적이나 자 교호맥은 뭐예요? 맥박이 느껴지긴 해. 근데 뭐다? 강약, 강약 이렇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얘는 아예 안 느껴지는 거예요. 정상, 부정맥, 정상, 부정맥 이게 간헐맥. 정상이긴 하지만 강약, 강약 이렇게 느껴지는 건 교호맥 혹은 교대맥이다라고도 부르게 돼요. 요거를 교대맥이다라고도 부르게 돼요.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맥박 리듬은 규칙적이나
심시수축, 강약이 변하게 되고요. 요런 경우에는 대동맥 협착증, 판막 역류, 자신부전 요런 데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또 아셔야 되는 게 기의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의맥은 말 그대로 뭐예요? 기이하네 이거예요. 기이하다란 말이 뭐예요? 이상하네 이런 얘기예요. 뭐가 이상하다라는 거죠? 우리 간헐맥은 뭐라 그랬어요? 간헐맥은 뭐라 그랬죠? 한번 얘기해 주세요. 간헐맥은 뭐다? 정상 맥박과 부정맥이 교대로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정상 뭔가 뚝뚝 느껴지다가 안 느껴져. 뚝뚝. 정상 안 느껴져. 이게 정상과 부정맥이 교대로 나타나는 게 간헐맥이라는 거죠. 간헐적으로 맥박이 소실됐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도 부르냐면 맥박 소실이라고도 부르게 돼요. 맥박 소실. 간헐적으로 맥박이 사라지니까. 그쵸? 그리고 교맥은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교대맥. 맥이 발생하는데 둥 둥 둥 둥 이렇게 강약이 나오는 거 강약이 구조를 나타내는 게 교대맥 혹은 교호맥이라 그랬죠. 이것까지는 알겠어. 간헐맥은 맥박은 있지만 중간중간에 소실돼. 무슨 이유지? 그걸 찾는 게 이제 간헐맥의 특징이라면 기이맥은 말 그대로 기이하네. 기이하다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상하다는 뜻이죠.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모르더라도 기이맥이면 어떤 맥박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상한 건 어떤 맥박이에요? 좌심실이 수축됐는데 맥박이 느껴지지 이게 강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 오히려 좌심실이 수축이 안 됐는데 맥박이 강하게 느껴지는 거. 이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맥박 돌려 말하면 뭐라고요? 좌심실 수축이라고요. 그걸 꼭 기억해요. 맥박 그럼 뭐다? 좌심실이 수축되고 있구나.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간헐맥은 맥박, 좌심실이 수축되는데 간헐맥이 느껴지는 정맥, 부정맥이라 그러죠. 그쵸? 좌심실이 수축될 때 정맥이 느껴져. 그러다가 수축은 됐는데 어느 순간에 안 느껴져. 맥박이 소실됐네. 이게 간헐맥이었죠. 좌심실이 수축됐는데 강하게 느껴져. 약하게 느껴져. 강하게 느껴져. 이거는 교대맥 혹은 교호맥이라고 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기이맥은 기이하다는 얘기예요. 수축됐는데 약하게, 이완됐는데 강하게 느껴져. 이런 게 기이맥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 그럼 볼게요. 기이맥의 기전은 무엇이냐? 네, 기이맥이 일단 이게 기이맥의 결과부터 보도록 할게요. 결과는 흡기와 호기 시의 동맥압의 차이가 10 이상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흡기 시 수축기 혈압이 정상보다 10 이상 감소하는 것을 우리가 기이맥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이 결과가 일종의 정의예요, 정의. 자, 기이맥의 정의가 뭐라고요? 흡기와 호기 시 동맥압의 차이가 10 이상 나타나는 것 이거란 말이에요. 음. 자 아니 제 정상으로는 10 이상인데 10 이상이 감소한다 이랬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놓고 보도록 할게요. 기임액이에요. 흡기 시에 어떻게 돼요? 흡기 시에. 흡기 시에 동맥압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여기까지는 요게는 정상이에요, 정상. 요거는 정상이고 요만큼 감소된다는 얘기예요. 자 흡기 시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흡기를 하면 우리가 어떤 상태가 돼요? 우리가 흡기를 했어요. 어떤 상태가 돼요? 산소가 유입이 되겠죠. 그쵸? 그럼 폐로 산소가 유입이 되죠. 그쵸? 그러면 동맥압은 어떻게 되겠어요? 동맥압은 어떻게 되겠어요? 흡기 시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산소가 훅 들어와요. 동맥압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산소를 집어넣었어요. 동맥압이라는 게 뭐예요? 동맥이 흐르는 정도잖아요. 동맥에 어떤 피가 흘러요? 산소를 머문 피가 흐르겠죠. 우리가 산소를 많이 들이마셨어. 동맥압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지겠죠. 왜냐면 혈구들이 산소를 막 많이 받아들이는 얘기예요. 반대로 호기를 했어요, 호기. 동맥압이 어떻게 되겠어요? 낮아지겠죠. 그쵸? 호흡하면 동맥압이 높아져야 되고 후하면은 동맥압이 낮아져야 돼요. 그런데 이래도 정상은 이 흡기와 동맥압의 차이가 8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어떻다? 여기는 흡기 시 혈압이 정상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바로 우리가 요걸 꼭 기억하세요. 요게 바로 기이맥이다라는 거죠. 자 동맥압이 높아진다고 혈압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동맥의 압력이 높아지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흡기하면 동맥이 높아져요, 낮아져 동맥압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흡기하면 동맥압이 높아져야 되는 거죠. 근데 기맥은 뭐다? 흡기를 했는데 혈압이 즉 동맥압이 어떻게 정상보다 낮아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동맥압을 그냥 잴 수는 없잖아요. 혈압으로 잰단 말이에요. 혈압이 숨을 들이마셨는데도 평소보다 10 만큼 낮아진대요. 이상하잖아요. 산소가 많으면은 동맥압이 막 빠르게 뛰어 가지고 혈액의 흐름이 많아야 되는데 혈압이 뚝뚝뚝 떨어진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봤더니 기전을 같이 보도록 해요. 원칙적으로 어떻게 돼요? 흡기 시 폐에 산소를 넣게 하려고 음압이 형성되는데 그래서 오심실이 가볍게 얘기해도 오심실이 확장되고 그리고 나서 네 기본적으로 보세요. 우리가 정상을 이건 다 비정상을 써놔서 그래요. 정상부터 볼게요. 흡기를 했어요. 흡기를 하면 폐는 폐가 수의근이 아니잖아요. 압력에 의해서 폐를 확장시켜요. 산소를 집어넣으려고. 그게 음압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상적으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세요. 흡기를 했어요. 폐 안으로 산소가 많이 들어왔어. 그러면 심장은 어떻게 돼요? 심장. 심장으로 흐르는 혈류도 증가하죠. 왜? 산소를 포함한 혈류가 많이 오니까. 그랬는데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보세요.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면 여러분 폐도 확장돼요. 심장도 확장돼요. 그쵸? 왜냐면 폐에서 산소를 포함한 혈류가 동맥혈이 심장으로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동맥압이 높아져요. 그래서 짜지니까 동맥압이 혈압이 높아지잖아요. 그쵸? 우리 보세요. 산소가 많이 들어와 심장으로 많이 들어와 산소가 많이 나가. 그러니까 혈압이 높게 재진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한번 볼게요. 기맥은 주로 어떤 상태냐면 심장 압전 이런 경우거든요. 심장 압전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심장 압전이 뭐냐면 심낭에 농이나 혈이 굉장히 많이 차서 심장이 수축과 이완이 잘 안 되는 상태예요. 그럼 한번 보세요. 심장의 수축과 이완이 안 돼. 흡기를 했어. 산소가 왔어. 심장으로 잘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심장이 겉이 딱딱해졌다 그러니까 원래 심장은 여러분 이렇게 팽창되고 수축돼야 되는 거잖아요, 심장도. 내 심장벽이 심장 압전으로 딱딱해졌어, 지금 심낭이. 뭐 확장이 안 돼요? 자, 산소가 훅 많이 들어와서 심장으로 산소가 많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죠. 그래서 혈압이 뚝뚝뚝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평소에 보세요. 우리가 평소에는 쉽게 설명할게요. 흡기를 했어요. 그럼 폐가 확장돼 음압으로. 그러면서 그 산소가 심장으로 갔어. 심장이 확장돼. 심장이 그럼 산소가 많이 들어서 짜지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동맥압이 높아지겠죠. 산소를 포함한 피가 많이 나가니까. 이게 다 몇 초 만에 이루어지나요? 하면은 혈압이 뚝뚝뚝 올라간단 말이에요. 피가 많이 나가니까. 그런데 심장이 딱딱해. 숨을 들이마셔. 심장은 피를 받고 싶어도 못 받아. 딱딱하니까 확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혈압이 툭툭툭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기억하세요. 흡기 시 오히려 혈압이 떨어지고 10 이상 감소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흡기 시 오히려 의심실이 확장되면서 정상적으로 자심실이 압박돼서 박출이 안 돼서 이렇게 맥박이 혈압이 떨어지는 걸로 측정되는 맥박. 이걸 바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기이맥이다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자, 기이맥. 자,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금 이상 맥박을 보고 있어요. 맥박 하면은 키워드 뭘 기억하시라고요? 좌심실의 수축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쵸? 맥박은 좌심실이 수축하는 건데 자, 좌심실이 수축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맥박은 좌심실이 수축돼서 혈관의 박동을 느껴 다시 말해서 심장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근데 좌심실이 수축이 한 번 됐다가 잘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우리는 이걸 무슨 맥이라고 부른다? 정맥, 부정맥. 정맥, 부정맥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무슨 맥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간헐맥이다라고 부른다 그랬죠. 잘 맥박이 자심실이 수축이 되는 게 잘 안 느껴지는 거. 근데 자심실이 수축은 돼. 강하게 수축되고 약하게 수축되고 강하게 수축되고 약하게 수축되고 우리는 이걸 무슨 맥이라고 부른다? 교호맥, 교대맥이라고 부른다. 근데 역으로 강하게 수축돼야 되는데 혈압이 뚝뚝뚝 떨어져. 이걸 우리는 무슨 맥이라고 부른다? 기이맥이다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자, 얘기했죠? 지금 제가 요거를 쪼금 간단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요게 설명이 되려면 심장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자 보세요. 심장은 좌측으로 나가야 되고요.
폐랑은 어디랑 연결돼 있어요? 좌심이랑 연결돼 있어요. 그쵸? 그쵸? 우심에서 들어와서 좌심으로 가서 좌심으로 이제 폐로 갔다가 좌심으로 가고 좌측이 폐랑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심장 압전 같은 거면 심장막이 딱딱해서 심장의 수축과 이완이 잘 안 일어나. 이런 상태에서 폐에서 산소를 받은 공기가 좌심으로 들어왔어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들어가진단 말이에요. 폐가 너무 딱딱해 가지고. 그런데 피는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우측은 더 압력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데 좌측으로 피가 잘 나가지 못하 피가 들어오는데 예 공기가 들어오는데 좌측으로 피가 잘 나가지 못하면서 혈압이 10 이상 떨어지는 현상.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러니까 언제? 흡기 시에. 흡기 시에 혈압이 10 이상 떨어지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기의맥이라고 부른다고요. 흡기 시에 우리가 혈압이 높아져야 된다고 해서 낮아져야 된다고 했어요? 높아져야 된다니까요. 왜? 흡기하면 산소가 들어오죠. 산소가 심장으로 들어왔죠. 산소를 먹으면 동맥피가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혈압이 높아진다고요. 피가 막 나가는 시기니까. 피는 이산화탄소를 먹은 피는 들어오지만 산소를 머무른 피는 나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흡기하면 산소를 포함한 피가 많아져서 나가서 압력이 높아진다고요. 혈압이 높아진다고요. 그런데 들어왔는데 얘가 막혀 가지고 나가지 못하니까 역으로 들어오는 피는 이산화탄소를 머무는 피는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들어오지 못하고 여기는 많아지니까 여기 압력이 낮아지면서 오히려 나가는 혈압이 낮아지는 현상. 이걸 우리는 기의맥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기의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흡기시. 그쵸? 산소가 많이 들어왔을 때 오히려 혈압이 10 mmHg 이상 낮아지는 현상. 원래 높아야 되는데 이 현상을 우리는 기의맥이다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요걸 기억하세요. 흡기 시 수축기 혈압이 정상보다 10 이상 감소하는 현상. 우리는 이거를 기의맥이다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자, 요기까지 먼저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에 호흡은요. 우리가 첫날이니까 1 교시는 1 시간만 할게요. 잠시 쉬었다가 호흡부터 하고요. 오늘 진도를 쭉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